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3명 옥상 변호사입니다. 예, 최강석 변호사입니다. 네, 최하연 변호사입니다. 예, 최한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고소인, 피고소인, 변호인 선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그럼 이제 형사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네, 주로 이제 경찰서에서 많이 연락을 받고 하니까 경찰서 혹은 또 이제 간혹 검찰에서 또 요청을 받는 경우도 좀 있고요. 변호사를 꼭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내가 좀 가서 네. 잘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하잖아요, 최강석 변호사님. 네.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변호사는 어떠한 역할을 좀 할 수 있나요? 일단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서 어떤 뭘 얻어내야겠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걸 텐데, 고소인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냥 고소장을 어느 법무사한테 맡긴다거나 아니면 직접 작성해서 그렇게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고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대로 첨부가 안 돼 있다는 게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 경찰관들이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이 경찰관들이 딱 수사하기 좋게 그런 상태로 접수가 안 돼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나중에 고소인 조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나중에 수사관이 요청할 때마다 또 그에 대응해서 제출하려면 사건이 정말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변호사들은 요건 사실에 맞게, 경찰관이 원하는 딱 방식에 맞게 고소 사실도 구성해주고 입증 자료도 갖춰서 제출해주는 이런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러면 최양 변호사님 이제 사례로 한번 저희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 1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소장 이렇게 한두 페이지 써서 고소장 그냥 접수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최양 변호사님이 또 형사팀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소장을 받았다. 혹은 또 이게 뭐 사기든 뭔가 이렇게 구성 요건에 맞추어서 고소장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뭐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경찰관 입장에서 제일 좋은 사건입니다. 고소장은 들어왔지만, 이거는 피고소인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겠네. 왜냐면 사실 내가 그냥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라는 거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적 접근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형사적으로 가려면 사실 고소인 입장에서 어떤 거를 속았다는 걸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가 돈을 못 받았으니까 저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면 사실 그건 민사적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 말만 듣고 바로 종결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지는 거죠. 어쨌든 돈을 못 받은 건 결과적인 부분이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물론 사안에 따라 조금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제, 최양 변호사님 말씀하는 취지는 결국에는 경찰서는 이와 같은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니 상대방을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고소장을 내는 건데, 그냥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채무불이행이므로 그냥 민사적으로 뭐 대여금 반환 청구에 소송을 해서 돌려받으시는 게 맞지, 이게 범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돈을 빌려주는 경위나 가정이나 그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일어났는지 이걸 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고 상대방이 이런 부분에서 좀 속였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상당히 또 돈을 잘 금방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의 능력을 딱 가대포장했다,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이게 이제 사기 범행에 이른다고 보면은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저희가 고소장을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진술도 하고 관련된 법리 의견도 개진하고 뭐 그렇게 하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최강석 변호사님, 이제 고소인 입장에서는 뭐 요 정도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이제 피고소인, 이제 고소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인 입장을 좀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피고소인 분들은 경찰 조사가 처음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서
어떤 분은 뭐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내가 부인을 하면 체포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 경찰관이 나를 구속하겠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안의 경중을 보고 변호인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될 사건인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멘탈을 잡는 그런 일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고소 사실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억울한 부분을 글로써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 자료를 척척 정리해서 제출하고 그걸 통해서 또 수사관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입니다. 당사자로서 수사관을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일단 내 말은 당사자의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 자료도 부족하고 근데 제3자인 그리고 대리인인 변호사가 와서 척척 이런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맞는 자료까지 제출해 준다면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변호인의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절차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고 뭐 더 본질적인 부분인 거죠. 이게 이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가 옆에서 조력을 해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양석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제 이분이, 사고 후에 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이제 도주하였다. 뺑소니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렇게 되어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사건을 좀 의뢰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케이스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좀 없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분도 저희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딱 말씀하신 게, 자기 경찰 조사 너무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받았고, 사실, 땡소니 부분은 경찰에서 자기가 제대로 소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서 이렇게 재판에 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경찰에서는 수사하는데 모든 걸 잘 설명했지만 결국 재판에서 판사가 보는 거는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이 부분에서는 사실 입증한 것이 잘 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소명한데 사실은 처음 조서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으면 나중에 주워 담는 게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도 사실 그때 소명 안 된 부분을 소명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그거를 잘 입증하는데 저희가 중점을 뒀고 뭐 수사라는 게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매우 좀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방금 최양 변호사님께서 이제 뭐 재판 과정을 쭉 수사 단계에서 재판 과정까지 설명했지만 결국에 이제 뺑소니 범죄라는 게 내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을 했냐 하지 않았냐 이게 사실 관건이고 물론 또 이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상태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야 이제 뺑소니 범죄가 성립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진단이 2주밖에 나오지 않았었고 그분에게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 쪽에서는 외상이나 이런 부분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사고도 매우 경미해서 이제 뭐 약간 뭐 범퍼 쪽에 그죠 스크래치나 이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게 내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망간 게 아니다. 내지는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병원이든 이런 곳에 이제 구성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시했었더라면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감정도 의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지나쳐서 이제 재판에 이르게 돼서 좀 아쉬웠던 케이스고 지금 뭐 열심히 잘 대응해서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변호사의 또 가장 중요한 역할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처음에 의뢰인분들이 오시면 이 형사사건 한 건만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로 인해서 회사에서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떤 특정 업종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다음에 어떤 뭐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뭐 집행유예형이라도 나오면
내가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도 입을 수 있고 이런 숨겨진 리스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변호사들은 이 리스크가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점검해주고 중간에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가장 큰 역할을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변호사를 좀 이제 사건 의뢰하면 법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단점인 거고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고소 사건이든 고소를 당한 사건이든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억울함이든 또 피해를 입은 상황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좀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최양 변호사님 이제 변호사가 아니다 가정하고 내가 만약에 형사 사건에 불거졌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할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 가서 이제 고소이든 피고소 사건에서 대응할까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제가 변호사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변호사 선임의 단점은 딱 법률 비용이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도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신속하게 좀 처리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참 변호사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피고소인 입장에선 재판부에 갔을 때 그때 뭐 국선 변호사든 사선 변호사든 이렇게 선임했을 때 재판부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수사기관에선 그런 주장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주장을 하냐 라고 사실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무엇인지는 결국 법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치면 당연히 이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아주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면 뭐 이제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비단 형사처벌의 리스크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됐을 경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불이익들, 뭐 본인의 회사의 징계라든지, 뭐 연금이든 퇴직금의 불이익이라든지, 뭐 신분상 불이익이든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정한 법률 비용이라면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이제 고소 사건이든 고소를 당한 사건이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